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냈는데 세상에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앞선 코너에서도 들었는데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할 것도 참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요. 그러게요. 피해자분들 중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까지 나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뭐 사기당한 사람이 문제지 이걸 왜 우리 사회가 나서서 감당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맞아요. 뭐 2,000채 이상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지역 대부분 전세가 매물이었던 사기 매물이었던 것도 있고요.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꼭 챙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네. 뭐 집주인 근저당 잡힌 거 뭐 등기부 떼서 다 확인하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전세 반환 보증금 보험 들고 뭐 이 정도면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도 이 사기에 당했다라는 거니까 뭔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고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의 내가 또는 우리 집의 자녀가 이런 황당한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길 거 다 챙겼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참 큰일인데 이 빌라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몇백 채 이걸 넘어서서 뭐 몇천 채 네네. 이렇게 어떻게 주택을 소유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그 규모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쉽게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면 저희가 핵심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 사기 문제를 갭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급등 때문에 뭐 이 급등을 일으킨 뭐 몇 가지 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이제 제 견해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야 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른바 갭 투자와 깡통 전세 문제. 이게 수면 아래에 있던 전세 사기를 물 밖으로 확 꺼낸 뭐 계기가 된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물 속에 잠겨 있던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빠진 썰물 때 확 드러난 것과 같은 것이지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 제도, 우리만 갖고 있는 이 전세 제도가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걸 핵심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말 그대로 사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범죄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전세 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기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집주인이 갑자기 집값 급락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주는 걸 우리가 사기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집값의 인위적인 시세 조정, 여기에 가담한 컨설팅 회사, 분양팀,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있고 이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나눠 가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기의 수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전세 사기 이번에 이걸 이해하려면 네. 동시 진행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집을 사는데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의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걸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규모 전세 사기는 대부분 이런 동시 진행 수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듣기만 했을 때는 동시 진행이다. 갭 투자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동시 진행은 전문업자들이 좀 끼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요. 사실상 무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시 진행과 함께 집주인이 바뀌는 것까지 네.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들의 수법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잘 안 팔리는 신축 빌라나 구축 뭐 빌라가 있다고 하죠. 이 빌라 집주인에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접근을 해서 자신들에게 맡기면 집을 팔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자기들이 팔면 그 차익을 자신들이 가져간다는 조건을 붙이죠. 집주인은 오케이지 않습니까? 집 팔아준다는데. 그렇죠. 빨리 팔리면 좋죠. 이들이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이 물건에 호가를 올려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짜리 집인데 이거를 전세 2억에 내놔요. 네. 이걸 누가 가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동네가 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들어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전문 분양팀들이 붙어서 세입자를 구하죠. 실제로 세입자가 구해지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넣으면 아까 1억 5천에 집주인은 팔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2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억 5천은 집주인한테 주고 5천은 자신들이 챙기는 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집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 집주인에게 넘깁니다. 매매와 전세가가 같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무갭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너 집주인 될 수 있어. 그리고 한 2년 뒤에 시세는 오를 거니까 그때 되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시세 차익까지 받을 수 있거든이라고 이제 달콤한데요. 그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꼬시는 겁니다. 음. 그리고는 그래도 사람이 안 생기면 거기다가 취득세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는 조건까지 붙여요. 오. 나는 돈도 안 들이고 취득세 세금도 안 내고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바지 사장을 구하고 이 집을 명의를 변경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한 5천만 원 정도 남은 돈을 전세 세입자를 구해준 중개업소, 바지 집주인을 찾아오는 명의대여 업체, 전세값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를 뻥튀기 해준 감정평가사 이들이 골고루 나눠갔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조직적이거든요. 네. 이게 듣기만 했을 때는 이게 다 한 번에 이렇게 된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특히 몇 천 채씩 막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 대부분 이 동시진행 수법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조직적이었냐면 이들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하고 전문 분양팀들이 자신들만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었다고 아이고. 하죠. 인천 미추홀 뭐 이런 사례는 신축 오피스텔 전체가 다 그랬다고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세를 끼고 호가를 크게 올려서 넘길 때 아까 말했듯이 뭐 동 전체가 그렇고 그 동네가 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시세가 이렇구나 속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것 이걸 같아요.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가를 더 높여서 높여서 올리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더 높입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네. 1억 5천짜리 집을 2억에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걸 2억 1천으로 올려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사 지원금 1,000만 원 지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2억 1천짜리 전세를 2억에 들어갈 수 있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네요. 원래 2억에 팔려고 했고 집값보다 훨씬 5천만 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해서 전세 가입자들을 구했고요. 어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컨설팅 업체들이 이런 물건을 확보하면 이 어플에 올려놓고 매물 옆에 인센티브가 얼마 되는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분양팀들이 이걸 보고 인센티브가 높은 것부터 골라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세입자, 바지 집주인을 구한 거죠. 이거 뭐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플이라고 하신 거에서 어떤 대화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게 더 충격적인데요. 네. 이들이 앱에서 서로 나눈 대화들인데 이런 물건들을 교도소라고 칭해서 불렀어요. 교도소요?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교도소 하나 더 오픈해야겠어요. 또는 새 교도소의 새로운 진행, 이건 동시 진행을 말합니다. 진행이 만들어졌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도소 찍어서 네이버에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단어 선택도 좀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세입자든 갭 투자로 들어온 집주인이든 이들에게 언젠가는 교도소처럼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을 등친 심각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어플이 있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네. 지난해 여름에 한국일보에서 기획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파멸의 덫 전세 사기라는 기획 시리즈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건 그때라도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좀 남습니다. 물론 이미 그때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기 행각이 펼쳐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땐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냉각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듭니다. 작년 여름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번엔 대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공공매입 반대 입장에서 조금은 선회를 했습니다.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던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LH가 이거 하려면 법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런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전에 나왔던 대책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경매 유예를 요청했다라든지 저리에 뭐 자금을 좀 빌려준다든지 이거는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전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LH를 활용하는 것은 재원 조달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우회할 수 있고요.
당장 주거 안정 문제가 심각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입권이라는 걸 주는 건데요. 경매로 넘어간 집이 낙찰되면 제일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빌라들의 경매 낙찰 가격은 시세의 한 50% 이하로 형성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짜리를 1억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처럼 네. 동시 진행으로 진행됐으니까 2억 전세금 못 받은 거에 1억을 더해서 이 집을 3억에 매수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1억 더 비싸게 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2억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낫고 주거 안정성도 확보가 되죠. 근데 나는 이 집 사기 싫다라고 하면 LH에게 이 우선 매입권을 팔면 됩니다. 네. 그러면 LH가 낙찰가 1억 원에 이 매입권을 사주게 되죠. 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의 절반은 건지게 되고요. LH는 이렇게 매입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시세보다 50% 싸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주택들을 사들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따로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 이슈를 피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이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분양전환 건설 임대주택이 부도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특별법을 써서 했던 제도인데 이걸 아마도 비슷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책이 말이 나왔으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경매 유예할 거다라고 하고 나서도 경매로 막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뭐 또 다른 대책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근데 대책도 대책인데 전 앞서도 이게 사기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세 사기의 주범들, 뭐 빌라왕 뭐 이런 사람들은 바지 집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죠. 아까 무갭 투자 가능하고 시세에 올릴 수 있어. 그다음에 뭐 취득세 지원금도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취득세 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중에 명의만 빌려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빵 터지니까 저 돈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설계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을 찾아내서 이들의 자금 흐름을 싹 조사해야 합니다. 앞서 리베이트를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기 사건은 돈의 흐름을 쫓으면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서 관련자들을 다 처벌해야죠. 불법 차익도 다 뱉어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런 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결국엔 전세 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부침이 있고 전세가율은 오르고 내리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이 사기팀들 발본색원하고 본보기 보여줘야 시장에 다시 이런 시도가 나오질 않는 거죠. 아, 그러게요. 이 전세 사기 다시는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특히 대만 해협에 관해서 심합니다. 네. 관련 발언으로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불편해진 것 같은데 하나의 중국 뭐 이런 정치적인 접근 말고요. 김큐의 경제적인 측면의 해석 한번 듣고 싶거든요. 어제 프로그램 좀 끝나기 전에 잠깐 제가 대만 해협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치적으로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라고 말하지만 네.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명분 이면에는 대만 해협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남중 이 대만 해협은 인도양에서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뻗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도 근접 국가의 하나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연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중국 해상 교역량의 3분의 2, 일본 해상 교역의 40%, 전 세계 해상 교역의 30%가 이곳을 경유하고요. 네. 이곳을 지나가는 하루 석유량이 1,500만 배럴, 하루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4천만 배럴이거든요. 네. 그리고 LNG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전 세계 어획량의 10%, 특히 참치는 40%가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 이렇게 퍼센트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중국은 그럼 이곳을 쥐고 흔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물론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에게도 이곳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갈수록 중요해지는 에너지 패권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요.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에 올랐어요. 네. 전 세계 에너지의 25%를 중국이 소비하거든요. 그중에 85%가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60%는 이제 석탄, 중국이 20% 석유, 6% 천연가스를 쓰는데 석탄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수급이 다 가능해요. 네네. 근데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해야 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석유 수요의 7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 줄이는 것 때문에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연가스는 더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국 석유 수입의 80%가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네.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석유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곳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고 석유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로 들여오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 대만 해협 부근이 해저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대만 해협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전 세계 소비량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 측 자료로는 여기에 최대 1250억 배럴의 석유가 들어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라크나 쿠웨이트 매장량하고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반면 서양에서는 여기에 120억 배럴밖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석유는 없더라도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카타르도 대만 해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카타르가 천연가스 가장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의 분쟁의 본질은 결국에 무역 문제고 경제 문제가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 문제는 결국에 다 돈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한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 짧게 해주실까요?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는 금요일날 0.73%,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1.91%가 빠졌습니다. 별로 안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속사정 보면 조금 달라요. 관광 관련주들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가 10.4%, 7.95% 급락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8.5%, LG성황건강 8.1%. 그밖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관광객들 와서 네네네. 카지노 많이 하니까요. GKL이 10%대, 롯데관광개발 6%대, 그리고 의류 막 이렇게 팔고 하는 F&F라는 회사도 5%대 하락하는 등 이른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고 쓰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올랐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럼 계속 안 좋을까요? 일종의 정치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한다면 뭐 지금 안 좋으니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이 정치 이벤트의 끝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하고 정치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는 큰 피해가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결국에 2분기에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들의 중국 관련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근데 네.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가 곧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네. 큰 축복이니까 네.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산을 해도 경제는 계속 돌아가니까요. 전 잠깐 멈춤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저희 모두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네. 모습으로 또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